이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수심 30m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니 유럽 전역의 기술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국제항공안전기구까지 고개를 저었죠. 결국 독일의 항공기술자가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울릉도에서 본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력, 그리고 국민을 위한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하펠입니다. 67세 독일 드레스덴 출신이죠. 지난 40년간 유럽 곳곳에 공항을 설계하고 건설해왔어요. 함부르크 공항 확장, 뮌헨 공항 활주로 증설, 취리히 공항 안전시설까지. 제가 손대지 않은 유럽의 주요 공항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2024년 3월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항공안전학회에 참석했었죠.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 한 잔 들고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들었나? 한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데? 네덜란드에서 온 얀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얀은 스키폴 공항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바다 위에 공항을 짓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수심이 30m나 되는 곳에 말이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간사이 공항 말하는 건가요? 아니야. 울릉도라는 섬에 새로 짓고 있다고 해. 케이슨이라는 콘크리트 상자를 바다에 가라앉혀서 활주로를 만든다는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케이슨 공법은 주로 항만이나 교각 건설에 쓰이는 기술이에요. 쇼핑센터나 지하 구조물에나 적용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걸 공항에 쓴다고요?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 제 입에서 나온 첫 반응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돈이 남아도나 보지. 그냥 헬기 착륙장이나 하나 더 만들면 될걸. 아무리 그래도 바다의 활주로라니. 태풍이나 한번 와봐, 다 날아갈 텐데. 동료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요. 4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유럽항공안전기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라우스, 한국 정부에서 울릉공항 건설에 대한 기술 자문을 요청했네. 자니가 가봐주겠나? EASA의 요청이었어요. 공식적인 업무였죠.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좋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바다 위에 공항을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건 아닐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그래, 이 정도 공항도 있으면서 왜 굳이 바다에 또 다른 공항을 지으려 하는 거지? 포항으로 가는 KTX에서 창밖을 보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무모한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정확히 평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것이 40년 경력의 공항 전문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포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헬기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릉도까지는 헬기로 1시간 30분 거리라고 하더군요. 조종사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울릉도 공항 건설 현장이 정말 잘 보일 거예요.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동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약 40분 정도 지났을 때 조종사가 제게 손짓했죠. 저기 보이세요? 울릉도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울릉도는 정말 외딴 섬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섬 주변에 떠 있는 거대한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죠? 케이슨이에요.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상자들이죠. 헬기가 낮게 날아가면서 현장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길이가 10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케이슨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야. 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40년간 공항 건설 현장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케이슨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정확한 위치에 케이슨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크기는 레고가 아니라 아파트 몇 채를 합친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 나라가 무슨 기술을 가진 거지? 헬기에서 내린 후 곧바로 현장 사무소로 안내받았습니다. 김도연 단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48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클라우스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왔습니다. 직접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김도연 단장이 현장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설계도와 시공 과정이 나타났어요. 총 24개의 케이슨을 설치합니다. 각각 길이 50m, 폭 27m, 높이 23m죠.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케이슨 하나가 아파트 7층 높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24개나 바다에 가라앉힌다고요? 수심이 30m라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김도연 단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기일 뿐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리스크만 가득하죠. 제 솔직한 생각을 말했어요. 40년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공사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박사님, 그럼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도연 단장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울릉도의 기상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연간 결항일수, 응급환자 후송 실패 사례, 물자, 보급 차질 현황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보면서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1년 중 150일 이상이 결항이었습니다. 응급환자가 육지로 가지 못해 사망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죠. 이래서 공항이 필요한 거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도연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대한 케이슨들이 여전히 바다 위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이제 그것들이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 단장이 저를 울릉도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울릉군 의료원이었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병상이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병원이었죠. 응급실은 어디에 있나요? 저기 보이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침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심각한 환자가 오면 육지로 후송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날씨였어요. 지난달에도 심근경색 환자가 왔는데 파도가 높아서 배가 못 나갔습니다. 헬기도 강풍 때문에 착륙하지 못했고요. 의료원장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살아났지만 후유증이 남았죠. 골든타임을 놓쳤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김도연 단장이 말했어요. 이런 일이 1년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공항이 있다면 20분이면 포항에 도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로 간 곳은 울릉중고등학교였습니다. 전교생이 2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타까운 현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려면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입시철에 배가 결항되면 시험도 못 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작년에 한 학생이 서울대 면접을 못 봤어요. 태풍 때문에 사흘 동안 배가 안 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울릉도의 현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항구 근처 식당에서 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50대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공항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그 여성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제 딸이 지금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도 배가 결항이라서 큰 병원에 못 데려가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아픈 건가요? 벌써 일주일째예요. 약만 먹고 버티고 있죠. 날씨가 좋아져야 포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째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김도연 단장에게 물어봤습니다. 1년 중 며칠이나 배가 다니나요? 절반 정도죠. 180일 정도 운항하고 나머지는 결항입니다. 그럼 나머지 185일은 완전히 고립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헬기가 있긴 하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헬기도 못 뜨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 기상청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연평균 풍속, 파고, 강수량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겨울철에는 한 달 내내 배가 못 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응급 환자가 생기면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이건 교통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공항을 지어오면서 항상 효율성과 경제성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계산이 무의미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공항 건설 현장의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였죠. 정말 이 사람들이 옳은 걸까?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김도연 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클라우스 박사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부에서 활주로를 1500m로 늘리라고 지시했어요. 원래 계획은 1200m였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활주로가 길수록 안전하니까 좋은 일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도연 단장의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300m를 늘리는데 추가 예산이 1조 원 필요합니다. 1조 원이라고요? 300m에? 제가 계산해봐도 말이 안 됐어요. 1m당 33억 원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이런 단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울릉도 주민들이 군청 앞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1200m면 충분하다, 예산 낭비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1200m로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공항만 완성해주세요. 시위 현장에서 한 60대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독일에서 오신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정말 300m가 더 필요한 건가요? 솔직히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200m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 마진을 더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ATR기 같은 소형 항공기로는 1200m면 충분합니다. 그럼 왜 정부에서 더 늘리자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날 밤 관련 자료를 모두 뒤져봤어요. 정부 내부 문서, 항공안전기준, 국제규정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1500m는 기술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안전장치였던 거죠.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변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음 날 김도연 단장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단장님도 1200m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김도연 단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더 길게 만들라고 해요. 그 만약 때문에 1조 원을 더 쓰자는 건가요? 예산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정부에서는 100% 안전을 원해요. 하지만 제가 40년간 배운 건 100%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것은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300m 늘리는데 1조 원이면 그 돈으로 울릉도에 더 좋은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말에 김도연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적정성 검토였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1200m 활주로는 기술적으로 충분하며 300m 연장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는 현저히 낮다. 이는 기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 제가 쓴 보고서를 김도연 단장에게 보여줬어요. 이 보고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제 전문가적 판단이니까요. 그 순간 김도연 단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진짜 동료로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판단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건설 현장은 여전히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어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짜 필요에 의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넷째 날 김도연 단장이 저를 케이슨 제작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매립지에 있는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여기서 케이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개당 무게가 2만 톤이에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작되고 있었어요. 높이만 23m였죠. 2만 톤이라고 하면 아파트 10층 무게와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그런 걸 바다에 띄워서 정확한 위치에 가라앉혀야 해요. 제작 과정을 자세히 보니 정말 정밀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부터 철근 배치까지 모든 게 밀리미터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파도의 충격은 어떻게 견디나요? 200년 빈도 파고까지 견디도록 설계했습니다. 파고 12m까지 버틸 수 있어요. 김도연 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설계도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시공 기술은 독일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케이슨을 어떻게 운반하죠? 특수 바지선을 사용해요. 직접 보시겠습니까? 바지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거대한 선박이 케이슨을 싣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운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나요? GPS와 해저 측량을 이용해서 오차 10cm 이내로 맞춥니다. 10cm라고 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바다 위에서 2만 톤짜리 구조물을 그 정도로 정확하게 설치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설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울릉도 해상에서 케이슨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 크레인은 몇 톤까지 들 수 있나요? 3,000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해상 크레인이에요. 케이슨이 천천히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케이슨 위에서 작업하던 기술자 한 명이 쓰러진 거예요. 응급 상황입니다. 작업자가 쓰러졌어요.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5분 만에 헬기가 도착했고 10분 만에 환자를 포항으로 후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작업이 끝난 후 김도연 단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릉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처음엔 저희도 육지에 공항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어요. 하지만 울릉도는 전체가 화산섬이라 평지가 없거든요. 그제야 왜 바다에 공항을 지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한국의 무모함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서 오늘 본 케이슨 설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만 톤짜리 구조물이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이런 기술력이라면 정말로 200년 파도도 견딜 수 있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울릉공항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술로 생명을 구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한국의 기술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섯째 날 아침 김도연 단장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관계자가 와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국방부요? 공항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울릉공항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오전 10시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국방부 김중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하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독도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걸리나요? 포항에서 헬기로 1시간 30분 걸려요. 날씨가 나쁘면 아예 갈 수 없고요. 김중령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울릉공항이 생기면 독도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어요. 독도 경비대원들의 응급 후송도 훨씬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응급 상황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브리핑을 들으면서 과거 베를린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냉전 시절 베를린 공항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자유세계의 상징이자 전략적 거점이었죠. 이 공항은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다.
한국은 기술로 국경을 확장하고 있다.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울릉공항은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였던 거예요. 일본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중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하지만 이건 우리 영토 내에 짓는 공항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오후에는 독도 경비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비대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박 상사였습니다. 독도에서 근무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나요? 응급 상황이었어요. 동료가 다쳤는데 날씨 때문에 며칠씩 후송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울릉공항이 생기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천지 차이죠. 20분이면 울릉도에 도착하고 거기서 바로 큰 병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박 상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울릉공항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울릉도 주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김도연 단장과 독도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독도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기가 독도군요. 네, 87km 떨어져 있어요. 울릉공항에서는 20분이면 도착하죠. 독도를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독일 사람인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이런 어려운 곳에 공항을 지으면서까지 영토를 지키려고 하다니. 영토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김도연 단장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60년대 베를린 장벽 시절 템페로프 공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때도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울릉공항도 마찬가지야. 이건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건설 현장을 다시 봤어요. 24시간 계속되는 작업이 이제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울릉공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어요.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인도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여섯째 날 저녁 울릉군청에서 주민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도연 단장이 저를 초청했어요. 주민들이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외국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간담회장에는 5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다양했어요. 어르신들부터 젊은 부부, 학생들까지 있었죠. 군수가 간단히 인사말을 한 후 저를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클라우스 박사님께서 우리 공항을 보러 오셨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난 6일간 제가 본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프로젝트가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기술로 공항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그때 한 초등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공항이 정말 안전한가요? 물론이야. 200년에 한 번 올 큰 파도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간담회 중간에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울릉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6학년 여학생이 앞으로 나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공항 아저씨들께. 저는 김민지예요. 우리 엄마가 자주 아파서 큰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런데 배가 안 다니면 며칠씩 기다려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엄마가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고마워요. 편지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편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플 때 헬기가 못 와서 무서웠어요. 공항이 생기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사촌 형이 놀러 올 수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아이들의 편지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편지 낭독이 끝난 후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독일이라면 이런 공항을 진작에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말이죠.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간담회가 끝난 후 김도연 단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인정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40년간 수많은 공항을 지어왔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건설 현장의 불빛이 이제는 희망의 빛으로 보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편지 한 글자 한 글자 같았거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고개 숙인 나라에서 고개 드는 나라로 변하고 있어.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세계에 한국의 기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포항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김도연 단장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보고서는 언제쯤 나올까요? 독일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제목도 이미 정했어요. 어떤 제목인가요? 불가능을 짓는 나라 한국입니다. 김도연 단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12시간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물어봤어요. 한국 여행 어땠어? 여행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어. 뭘 깨달았는데?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지. 이틀 후 EASA 본부에서 보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보고서 첫 장을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제목은 불가능을 짓는 나라 한국입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분명 조롱하는 보고서일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제목부터 예상과 달랐거든요. 한국의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완벽하며 인도적으로 필수적이고 전략적으로 탁월합니다. 얀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클라우스, 정말로 바다에 공항을 짓는다는 거야? 이미 70% 완성됐습니다. 내년이면 비행기가 뜰 거예요. 보고서를 읽어가면서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더니 나중엔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케이슨 24개를 수심 30m에 설치한다고? 정말 가능한 일인가? 직접 봤습니다. 정확도 10cm 이내로 설치하더군요. 200년 빈도 파고 설계라니 우리도 그 정도로는 안 하는데? 동료들의 반응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유럽에 제대로 알릴 수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EASA 국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이 보고서를 국제항공기구에 제출하겠네. 정말 좋은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주세요.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울릉공항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후 공사가 더욱 빨라졌다고 하더군요.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릉공항에 첫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거였어요.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ATR기가 울릉공항 활주로에 내려앉는 모습이었어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영상 댓글을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바다에 공항을 지었네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다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 1년 후 김도연 단장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울릉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후송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어요. 아이들도 육지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가끔 울릉공항 영상을 봅니다. 바다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공항은 땅 위가 아니라 의지 위에 세워졌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 기술과 신념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어요. 67세에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 의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